제 고향은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아버지가 안 계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방랑벽이 있다고 해야 하나? 한 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못하는 성정이셨기에 늘 서울부터 제주도 끝까지 떠돌며 공사판을 전전하셨습니다. 십장이셨죠. 저희 엄마와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하고서 아이를 가졌는데 호적엔 올려주셨대요. 결혼식만 못했을 뿐이고요. 아버지 성격에 뭐 절차 따져 사람 불러 모아 결혼식하고 그런 거를 안 하실 줄 저희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고, 엄마 자신과 절 호적에만 올려준 것이 어디냐고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안 계신 집에 아버지만큼 의지처가 되어준 게 고모와 고모부였습니다. 고모는 우리 엄마 편을 들어주시느라 자기 남동생 욕을 늘 입에 달고 살았죠. 그건 인간도 아니야. 동물도 지 새끼는 아는 척 하는 베비야. 아니 새끼가 있는데 새끼 옆에 안 있고 팔도를 제 집 안방 마냥 싸돌아다니는 게 그게 인간이야? 가정에 대한 책임감 없는 인간이라고요. 자식이나 떨구지 말던가 자식을 낳았으면 한 곳에 머물러 살림을 차리던가. 그래도 엄마는 이 집안 식구라는 안도감에 행복해 하셨습니다. 비록 남편은 1년에 하루 이틀 볼까 말까지만 남편의 여자 형체로 인해서 가족 결속력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고모네 가족이 있으니 꼭 시댁 같고 난 바람벽에 서 있는 것 같이 살까봐 걱정했는데 바람벽은커녕 든든한 울타리가 여기 있네. 고모네는 고기잡이배를 부리셨는데 그 일대의 모든 인간사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라고 해야 할까? 뭐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고종사촌으로는 형 하나 누나 둘이 있었는데요. 누나 둘은 나이차가 많이 나서 안 친했고 형하고는 많이 친했습니다. 동갑이었거든요. 5개월 차이가 나는 동갑이요. 그러나 우리 시골은 서열이 엄격했고 5개월 차이도 형은 형이라며 꼬박꼬박 형으로 부르게 해서 전 형이란 호칭이 익숙했어요. 1시간 먼저 태어나도 형은 형이야. 깍듯이 형이라고 불러야 써. 고모가 우리 엄마와 저를 보살펴 주었듯이 사촌형도 아버지 없이 사는 사촌 동생인 저를 보살펴 주었죠. 동네에서 누가 아버지 없는 애 취급을 하고 놀리면 형이 나서서 싸워주는 건 기본. 전 뒷산에 식물 채집하러 갈 때도 여름방학 숙제로 들로 산으로 각 곤충 잡으러 갈 때도 형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당연히 설에 만들어주는 연은 동네에서 형이 가장 잘 만들었고 날리기도 잘 날렸죠. 형은 어린 제 눈에 못하는 게 없는 만물 박사로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은 약한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못 사는 친구들을 더 다정하게 대하는 정말 멋진 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학급에서 쌀을 걷어 가장 못 사는 친구들 집에 가져다주는 자선 행사를 했었거든요. 형이 늘 반장이었기 때문에 수레를 끌었는데 그날 학교 끝나고 쌀을 배달해줄 집은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가난도 그랬지만 엄마랑만 산다고 하여 담임 선생님이 절 지정했고 두 학급이 같이 움직이는 길에 형이 우리 집을 맡은 거죠. 형은 내게 미리 귀뜸을 해주었고 저보고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핫도그 같은 걸 사 먹고 있으면 집 앞에 쌀을 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갈 것 같아. 2시쯤에 외숙모랑 나가 있으라고. 그럼 내가 사람이 없네? 그냥 마당에다가 놓고 가자. 그럴 테니까. 친구들에게 그 집이 우리 집인 걸 모르게 하려는 깊은 뜻에서였습니다. 전 형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고 앞으로 나도 기회가 된다면 형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거칠게 노느라 늘 산에 가서 나무를 타는 놀이를 즐겼는데 또 남자애들은 자기가 센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싸움 도전을 하면 후회치더라도 받아주는 게 남자로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는다는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은 이미 큰 아름드리 나뭇가지에 3명의 소년이 올라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곧 부러질 것 같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그 3명 중에 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형은 키도 크고 덩치가 큰지라 올라오자마자 가지가 부러지더군요. 우리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 가지는 지상 8m 정도였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크게 다칠 것은 자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형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자 결국 가지는 우지끈 부러지는 형용이었고 이윽고 형이 있던 가지가 밑으로 쑥 내려가면서 형까지 떨어졌고 그나마 순발력 있는 형인지라 가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형은 다급함은 일절없이 야, 이거 되게 위험한데? 그러고 있는 거였어요. 앞쪽까지의 목마를 타듯 하고 있던 전 다른 생각 같은 건 없었어요. 형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요. 전 팔을 내밀어 가지를 잡고 있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내 손 놓지 마, 알았지? 밑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다른 형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놓으라고 외쳤어요. 둘 다 죽는다고요. 그 사이에 다른 용감하고 날씬한 형과 힘센 형 둘이 또 나무를 타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을 구해주려고요. 밑에 형 하나는 계속 외쳤습니다. 둘 다 죽으니까 너라도 살라고 손을 놓으라고요. 형의 눈을 봤어요. 형은 제 눈에 눈을 마주쳤고 갑자기 씩 웃더니 임마 손 놔. 너도 죽는다고. 이 손 놔. 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놓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안 놓았습니다. 형을 놓아버리곤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어린 나이지만 직감했기 때문이고 여기서 같이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무가지는 이제 거의 다 부러졌고 우리 둘 다 나란히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무를 다 올라온 날쌘 형이 팔을 내밀어 우리 둘의 팔을 잡았고 그 뒤에 올라온 형은 날쌘 형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은 한 덩이가 되어 버텼어요. 우리가 버티는 동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른들이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도 소방차를 산 밑에 대놓고 사다리를 4명의 어른들이 들고 뛰어 올라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넷은 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날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인근 동네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놈들이라며 각 행사에 불려다니며 칭찬을 받았어요. 형은 그 이후로 제게 별말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마디. 고맙다. 내가 평생토록 안 잊을게. 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 14살 때 일이었어요. 형과 전 같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형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저는 취업을 빨리 해서 살림에 도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전 고향 인근 전문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형과 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군입대를 했고 무사히 제대를 했죠. 형이 방학에 고향에 내려오면 우리는 늘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쌈밤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아이고, 니들은 어떻게 된 게 꼭 쌍밤 같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근처에 있는 대형 섬유공장 관리부에 취직이 되었어요. 지역 유지엔 고무부 백으로 들어간 거죠. 서울의 형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첫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사고 형 통장에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형 용돈 쓰라고요. 전 형제도 없으니 형이 진짜 내 형 같았고 아직도 공부하느라 힘든 형에게 붙여둔 돈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석 달에 한 번 20만 원씩 형 통장에 돈을 붙였습니다. 전 왜 그렇게 형에게 용돈을 붙여주고 싶었을까요?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의 총무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취업하고 할 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취업난이 심했거든요. 우리 집안 애들은 속도 안 썩이고 부모에게 안 비비고 덤썩덤썩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한다고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요.
우리가 조상 무덤을 잘 써서 발복하는 갭이다. 자손들이 모두 서울에 터를 잡고. 그런데 공장에 잘 다니던 제가 그만 공장에 딱 가기 싫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전 사내 연애를 했었거든요. 저보다 1살 어린 그 여자친구는 여상을 나와 저와 같은 관리부서에 있었고 전 그 여자애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형같이 예뻤던 여자친구는 알고 보니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고 관리부서 옆에 붙어있던 회사 연구소 직원, 학벌 좋은 연구소 직원에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 1년 반이나 연애하던 절 차버리고 그 연구소 직원과 다시 사내 커플이 된 거였어요. 학벌에서도 집안에서도 외모에서도 밀렸던 제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37살까지 결혼을 못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사표를 쓰고 고향에도 있기 싫어져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형이 올라오라고 하기도 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 올라왔습니다. 근데 형이 따로 방 얻지 말고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원룸 얻어 살면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밥은 밥대로 사 먹어야지. 집에서도 해 먹어야지. 공과금 나가지. 아, 돈 들 거 천지다. 혼자 사는 거 쉬울 것 같지? 아니야. 내 밑으로 들어와. 생활비라도 안 나가게.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요. 전 형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차이 안 나지만 형은 확실히 형이었고 어릴 때부터 절 보살피던 습관이 있었던 형은 당연히 자기가 절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서울살이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형의 소개로 형 회사 거래업체의 관리부서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다니다가 형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본금은 얼마 모아두었으니 돈도 많이 안 들고 해볼만 하다고 자신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에 똑부러졌고 자기 손에 날 일 안 하는 형인지라 전 형이 더 멋있게 보였습니다. 나이 30대 중반도 안 되어서 자기 사업을 한다는 저 당찬 포부가요. 겁도 없어. 하여튼 우리 형은 알아줘야 돼. 야, 사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정도는 해봐야지. 앉은 자리 서 있으면 맨날 그 자리야. 못 먹어도 고. 형은 무슨 자동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아다가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은 자신감이 넘치는 파이팅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워낙에 인간성이 좋고 늘 주위에 사람이 들끓는 형은 인복이 많아 주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았어요. 사업 시작하고 3개월 차에 이미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사업 1년 차에 제게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아파트로요. 전 놀랐습니다. 형, 그 정도로 일이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걸 떠나서 임마, 남자는 못 먹어도 고야 고. 앉은 자리에서 방석 돌리다가는 이 서울살이에서 아무것도 못해. 언제 집 사냐? 빚으로라도 우선 사고 보자. 아파트 싸게 나온 게 있어. 네, 형은 조금 무모한 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늘 기본은 하는 형이기 때문에 전 형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지방도시에서도 한참 들어간 아주 작은 도시. 그보다 더 깡시골에서 살던 놈이 서울 중심가의 33평 아파트 18층에 입주해서 그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설레더군요. 우와, 나도 드디어 서울에 터를 잡은 건가? 비록 형 집이지만. 그런데 아파트로 들어가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놀랐죠. 연애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지금 거래하는 거래처의 여직원인데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회식하고 할 때 두어 번 이야기 나누어 보니 아가씨가 너무 참하고 착하고 예쁘고 순수한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래요. 그 사연이 궁금해 주위에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하고 여동생을 책임진 가장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도 편의점 같은 데 알바하면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하네요.
엄마도 몸이 불편하고 여동생도 몸이 많이 불편해서 아무도 돈벌이를 못한다고 하더래요. 애틋하고 불쌍한 마음, 기특한 마음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녀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곤 했답니다. 엄마 허리 수술비가 없어서 회사에 월급을 좀 미리 당겨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형이 수술비를 마련해서 그 회사 과장 통해서 전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회사에 물건 납품하러 갔더니 그 아가씨가 다짜고짜 형의 따귀를 때리며 울고불고 하더래요. 내가 불쌍해 보여요? 누가 이런 거 동정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이런 동정은 개나 줘버려. 누구 마음대로 날 불쌍하게 보냐고요. 날 불쌍하게 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 형수는 이미 우리 형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형이 엄청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워낙 재미있고 웃기고 인간성까지 좋으니 어딜 가나 여자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남자로부터 받는 동정 싫었겠죠. 그렇게 그 어린 여자의 마음을 알고 둘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전 형이 결혼을 함으로 독립해서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원룸 전셋값 정도는 마련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형이 못 나가게 막더군요. 너 지금은 내 밑에 있어서 서울살이가 우습지. 잠깐만 눈 감아도 코 베어가는 데가 서울이야. 무서운 줄 알라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 확실히 모으고 장가갈 때까지 여기서 있어. 착한 형수도 절 붙잡았어요. 도련님 같이 살아요. 저희가 저한테 해주는 10분지 1이라도 그이에게 갚고 싶어요. 그이의 형제시잖아요. 제가 성심껏은 못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주저앉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내 멋진 사촌형하고 같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보고 배울 게 많았어요. 전 날이 갈수록 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동갑인데 형은 왜 그렇게 어른스러울까요? 결혼하자마자 처가를 자기 집안보다 더 위하며 몸 불편한 장모님과 몸 불편한 처제를 자기 동생같이 보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살자고 해도 장모님이 절대 그건 못하겠다고 하셔서 무리해서까지 인근에 빌라를 하나 얻어들이고 생활비까지 드리는 사촌형. 형수는 무슨 복에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복은 무슨 복, 다 이 예쁜 코에 든 복이지. 형은 형수의 복스러운 코를 찡긋하고 누르더군요. 그러나 형수의 형에 대한 마음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술 잔뜩 취해 들어오면 그때 형수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술 먹고 가끔 이불에다가 개어내는 것들 더러워하지 않고 다 걷어내고 형 옷들 속옷까지 싹 벗겨서 양말까지 벗기고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 타올에 다듬듯 물 묻혀가며 형 몸 구석구석을 닦아낼 때 지켜보면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여성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진짜 배기 사랑이 저거구나 싶었습니다. 형수는 형이 자기 집에도 잘하니까 그의 2배는 형네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뭘로 잘했냐면요. 형수는 돈이 안 되니까 시부모님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땐 이미 고모와 고모부께서 일선에서 다 물러나시고 배를 팔아 그걸 적금시켜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셨고 고모부가 서울로 터를 옮겨볼까 한때 자주 올라오셨는데 그때마다 다른 아들 집도 아닌 형네 집에 묵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을 편하게 내 집같이 해드리거든요. 아버님 오셨냐 호들갑 떨지도 않고 자기 집같이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단지 밥상에 비린 생선 고기 하나 더 조심스레 올릴 뿐 전혀 남의 식구같이 안 들게 하셨죠. 그게 바로 효도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고모부와 고모는 서울만 오시면 형네 집으로 발걸음 하시고요. 현관키 번호도 늘 안 바꿉니다. 집에 없을 때 시골 부모님 오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문 따고 들어오시라고요. 고모는 집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들 집인 듯 문을 따고 들어오시면서
아가야, 우리 왔다. 잘 있었냐? 라고 하십니다. 고모는 우리 형수를 기특하게 여긴 게 친동생도 그렇게 못할 텐데 사촌동생까지 품으로 감싸고 보살펴주는 형수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시는 거죠. 형은 자기 부모님들이 형 집을 편안해하고 형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들락이시니 형수를 더 소중하게 예뻐했죠. 야,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형수는 천연기념물감이란다.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려고 반찬을 해서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는 시부모가 천지 삐까리란다. 이렇게 제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도 형수를 위해 사는 것 같았고 형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형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둘은 정말 보기 좋은 부부여서 가끔은 질투가 나서 아이, 눈꼴 싫어서 나도 빨리 결혼해야겠어 형 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한 집에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행복하고 평온했습니다. 전 아침마다 형수가 싸주는 도시락과 과일 간식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도련님, 돈은 안 쓰는 게 모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니까 제 말씀대로 해요. 쓰지 말고 무조건 아끼는 게 최고예요. 우리의 꿈같은 나날들은 사촌형이 결혼하고 3년째 깨졌습니다. 사촌형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중앙선 넘어온 추월 차량과 우회전하던 사촌형과 충돌을 했는데 형의 명이 그것뿐이었는지 크게 다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날은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 장난같이 형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나마 다행인 건 고통 없이 가서 그 젊음에 떠난 모든 아까움을 아주 조금이나마 상쇄시켜 주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슬로 왔다가 이슬로 돌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가 될지 모르는 소리지만 형이 세상을 떠나버린 건 어떤 면으로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의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구 떠밀려 들어오는데 빚쟁이인 거예요. 형은 그동안의 내색은 안 했지만 사실 결혼 전부터 빚이 차츰 불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뭐든 그렇게 못 먹어도 죽어도 고고 하는 스타일인데 사업에서도 똑같이 반영되었겠죠. 무리하게 자꾸 확장하던 사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좀 불안은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진 그해 겨울, 어음들이 돌아오고 형은 그 자리에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이미 5억을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놓고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형은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애달복달했을까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형수 가족들까지 아마도 그 애달복달하는 고민, 말 못하는 그 고민을 안고 한동안 살았을 텐데 고민하다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될 뿐입니다. 사람이 가고 없으니 빚도 모두 무산된 셈이지만 고모나 고모부보다는 홀로 남겨진 형수가 문제였습니다.